자,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현석쌤의 고급물리 현석쌤입니다. 오늘은 교류 RLC 회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RLC 회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RLC 회로란 우리가 아직까지 배웠던 소자들 중에서 저항, 그리고 축전기, 그리고 코일, 각각 R, C, L에 해당하겠죠. 이 RLC 세 개의 소자를 모두 연결한 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저항 R, 그리고 코일 L, 그리고 축전기 C. 그리고 이 회로에 어떠한 외부 전원, 인가해주는 전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전원이 어떤 전원을 우리가 달아볼 생각이냐면 교류 전원을 달아볼 겁니다. AC, Alternative Current. 그래서 이런 회로를 보고 우리가 RLC 회로라고 해요. RLC 회로. 이 RLC 회로를 갑자기 우리가 왜 배울까? 왜 배워야 하는가? 조금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거냐? 물론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RLC 회로는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로입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자, 중요한 이유. 이게 상당히 쓰임새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 RLC 회로는 각종 무선 통신에 활용이 됩니다. 무선 통신, 리모컨, TV, 안테나, 그 외에 음향학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음향 시스템 좋아한다면 고주파를 통과시키냐 저주파 통과시키냐 이런 진동수 통과 필터, 이런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중요한, 공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에 사용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 RLC 회로는 우리가 꼭 학습을 해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LC 회로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알았죠? 그럼 이제 한번 RLC 회로를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RLC 회로에요, 우리가 전압의 진폭이 V0고 여기에 각진동수 오메가를 갖는 교류 전원을 한번 걸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V0 sin 오메가 t에 이런 교류 전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이 회로를 따라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자,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 VR과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 VL과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 VC, 이 VR, VL, VC 이 세 녀석을 합치면 누구와 같아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내가 걸어준 인가전압과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RLC 회로에다가 우리가 아직까지 학습했던 키르이호프 법칙을 써본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V0 sin 오메가 t 빼기 VR 빼기 VL 빼기 VC는 한 바퀴를 다 돌았으니까 0으로 맞춰줘야겠죠. 자, 그런데 VR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VR, 이 회로에 순간적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다면 이 회로에 이 저항기에 걸려있는 전압은 순간적으로 IR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이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은 기억나시나요? L, DI, DT. 그 다음 VC는 뭐였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Q는 CV니까 V는 반대로 C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전류 I가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변하고 있는가, 이걸 뜻하는 것이니까요. 이 전류 I를 여기 집어넣고 한번 이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V0 sin 오메가 t는, 자, 이 L부터 쓸까요? I가 dq by dt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잠깐
학교를 놓쳤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이항하면은 빼기 R dq dt 빼기가 아니죠. 덧셈이죠. 이게 IR입니다. 그 다음 덧셈 C분의 Q. 그래서 이 d by dt라고 하는 연산자를 우리가 d라고 쓰도록 하고요. 시간으로 2번 미분한 연산자를 d제곱이라고 쓴다고 한다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좀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v0 sin 오메가 t는 L로 하나씩 나눠주죠. L. 그러면 d제곱 Q 플러스 L분의 R. 근데 이렇게 줘도 똑같겠죠? dq 플러스 lc분의 1q. 그래서 L분의 v0 sin 오메가 t는 d제곱 플러스 2b d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라고 하는 연산자의 q, 전하량 q를 간 것과 같습니다. 단 여기서 b는 뭐에 해당해요? 2L분의 R.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뭐에 해당하죠? LC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사실 역학에서 풀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 있고, 사실 실제로 공기저항을 받는, 정확히 말하면 선형 공기저항력을 받는 용수철 진자의 운동과 사실 동일합니다. 공기저항력이 마이너스 PV 이렇게 적었을 때, 사실 이 물체의 진동 운동과 현재 이 방정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풀려면 많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이 RLC 회로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자, 그러면 조금 이 RLC 회로를 이 복잡한 미분 방정식 없이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한 회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저항 R 회로, 그리고 축전기 C 회로, 그 다음 코일 L 회로, 이렇게 회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 다음에 이 세 가지에서 나온 어떤 합의점을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RLC 회로라고 하는 녀석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아직까지 판사한 내용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R 회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R 회로는 저항 R이 있고 여기에 교류 전원이 이렇게 걸려있는 녀석이에요. 자, 교류 전원은 앞으로 V0 sin 오메가 t로 항상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이 소자 양단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VR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V0 sin 오메가 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걸어준 인가 전압이 V0 sin 오메가 t가 아니고 V0 코사인 오메가 t였다고 한다면요, 전압은 V0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렇죠?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VR이 V0 sin 오메가 t로 순간적으로 선택됐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는 다음에 그 다음 이 회로를 따라 흘러다니는 전류 I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전류 I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VR은 IR이니까 이 회로를 따라 흘러다니는 시간에 따른 전류는 R분의 V0 sin 오메가 t.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건 이 뒤에 붙어있는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항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이 저항기라고 하는 소자에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형태의 전압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를 따라 흐르는 전류도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가전압이 V0 코사인 오메가 t였다라고 한다면 VR도 V0 코사인 오메가 t고 IT도 R분의 V0 코사인 오메가 t.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VR과 I의 위상이 같다란 거죠. 자, 다시 한번 저항의 특징입니다. 저항의 특징. 저항은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걸려있는 전압과 그리고 자신을 따라 흐르는 전류의 위상이 같습니다. 이게 R회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설명해야 될까요? 자, 조금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이러한 설명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C회로를 볼 거거든요. 자, C회로는 조금 다릅니다. 자, C회로 한번 봅시다. 캐패시터. 자, 여전히 V0 sin 오메가 t가 걸려있고 축전기 C가 달려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축전기라고 하는 소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C는요 어떻게 되죠? 뭐 당연히 V0 sin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VC는 축전기에 충전되고 있는 전하량 Q와 관계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Q는 CV니까 기억나십니까? Q는 CV니까 V는 역으로 C분의 Q라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시간에 따른 전하량 QT는 CV0 sin 오메가 t가 주어지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회로를 따라 흘러다니는 전류 I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 I는 그렇죠. 전하량을 한번 시간으로 미분해 줘야겠죠. 자, 미분하면 무슨 값이 나와요?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체인룰 미분에 따라서 오메가 C V0 sin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축전기라고 하는 소자 양단에 걸린 전압의 위상이 sin 오메가 t일 때 전류의 이 축전기를 따라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코사인 오메가 t예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떻게 나는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이 시간 타임 t입니다. 자, v0 sin 오메가 t니까 이렇게 내가 전압을 걸었어요. 전압. 그런데 이때 흘러다니는 전류의 형태는 진폭은 뭐 무시하고 이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만 본다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게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 I를 기준으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나 빠른가 혹은 느린가를 비교해 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어때요? 나중에 오는 녀석이죠. 왜? 지금 전류의 최대 진폭은 이미 0초 때 이미 실현이 됐어요. 그렇지만 전압의 최대값 진폭은 잠시 후 이만큼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이만큼의 시간에 해당하는 위상이 얼마죠? 2분의 파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VC가 I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여기는 전류 보세요. 전류. 이 전류를 보면 이게 형태를 봐요. 코사인 오메가 t는 이게 물리적 차원이 없는 단순한 무차원적인 상수죠. 상수. 그렇다면 전류 암페어라고 하는 물리량은 오메가 C V0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전류에서 보면 V0가 이미 있잖아요. 자, 여기 저항 R회로에서 전류값 봐봐요. I는 R분의 V0. 이게
자, 잠깐 종치는 거 넘어가게 놔둡시다. 자, 전류가 오음의 법칙의 형태에 따르면 R분의 V0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오메가 C V0도 전류 진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전류 진폭의 크기에 지금 전압 V0가 있다면 이 남은 항 오메가 C에 해당하는 항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메가 C분의 1의 역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항이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메 법칙과 비교하면, 그렇죠, 이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저항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거는 축전기의 실제 저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 저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사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라고 해요. 리액턴스 쓸 때는 XC라고 씁니다. 캐패시터의 리액턴스란 뜻이에요. 오메가 XC. 그래서 XC는 오메가 C분의 1.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리액턴스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관계가 있어요. 이 C값과 관계가 있으니까 동시에 무슨 값과도 관계가 있냐면 오메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가 뭐였죠? 오메가는 내가 걸어준 외부 전원, 교류 전원의 각진 동수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회로에 걸어준 교류 전원의 각진 동수의 크기에 따라서 리액턴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자,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만약 작다고 생각해 보면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커지는 효과가 발생할 거고, 각진동수 오메가가 커요. 그러면 이 리액턴스 저항 효과는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극단적으로 만약에 각진동수 오메가가 0이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더 이상 사인 오메가 t가 아니고 V0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상수, 그러니까 알터네이티브 커렌트, 교류가 아니고 직류로 바뀌는 거죠. 직류가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축전기에 전하량이 충전되고 나면은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축전기는 물리적으로 이 극판과 극판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완전한 전기적 단선 상태, 한마디로 전기적 저항이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반대로 오메가가 커져요. 각진동수 오메가가 매우 빠르게, 그래서 교류가 팍팍팍팍팍 빠르게 변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축전기에 전하량이 충전되다가 다 충전되기도 전에 반대쪽으로 충전했다가 다시 이쪽 충전했다가 이쪽 충전했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면 이 축전기 극판에 뭐 충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각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축전기는 그냥 도선화 되어 갑니다. 그냥 전기 도선화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전하량을 잠깐 변하게 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R이 0으로 수렴하겠죠. 자, 그래서 C회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사하게 세 번째 L회로도 살펴볼까요? 자, L회로는 이렇게 생겼겠죠? V0 사인 오메가 t L, 순간적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르요프 법칙을 써본다면요, 이 코일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L은 공식 기억나나요? L di by dt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다시 얼마예요? V0 사인 오메가 t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면 이 회로에 흘러다니는 전류를 알 수 있겠네요. 자, di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di는요, L분의 V0 사인 오메가 t dt가 되고, 자,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한번 해줍시다. 자, 적분했더니 어떻게 되죠?
좌항은 그냥 di니까 적분은 바로 rt가 나오겠죠. 그럼 우항은요? sin 오메가 t를 적분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무엇을 미분해야 sin 오메가 t가 나옵니까? 그렇죠? 코사인 오메가 t죠. 그러면 오메가 L분의 V0.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야 플러스 사인 오메가 t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it를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v0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v0 사인 오메가 t라 할 때 전류의 위상은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로 걸려요. 자, 이거 어떤 일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인가 전원이 이렇게 사인 오메가 t일 때 전압 전류의 형태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니까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겠죠. 이렇게 이게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전압이 앞에 있고 전류가 뒤에 있죠. 전압이 전류보다 빠르죠. 따라서 VL이 I보다 얼마나? 최대값 사이의 위상차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도 이 전류의 진폭에 해당하는 값을 보면 R분의 V꼴일 텐데 이 그럼 저항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도형 리액턴스 XL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L 리액턴스는요 오메가 L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리액턴스 코일의 저항 효과는 다시 한번 코일의 유도 용량 자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뭐와 관련있냐? 다시 각진동수 오메가의 함수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진동수 오메가가 극단적으로 작아요. 예를 들어 직류전원 상태. 자, 직류전원 상태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코일을 따라서 일정한 전류 I가 쭉쭉쭉 흐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코일에 걸리는 유도기 전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만 발생해요. 근데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그저 단순한 도선, 그냥 단순한 전선 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0이면 저항이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각진동수가 커져요. 각진동수가 커져.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전류가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di by dt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매우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너 오지마, 전류 흐르지 마 하는 형태로 전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항의 효과가 이때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전기와 코일을 비교해 보면 이 리액턴스들이 진동수가 크어질 때 혹은 작아질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강조해 드릴게요. 지금 각각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 그리고 축전기라고 하는 소자, 코일이라고 하는 소자에 전압이 뭔가가 걸렸을 때 소자에 흐르는 전류와 소자에 걸린 전압의 위상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이 세 가지 소자를 전부 다 하나로 합친 다음에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10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RLC 회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내용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4번 RLC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가 왔습니다. 자, RLC 회로 한번 그려볼까요? RLC
V0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인과전원 걸어주고요. 자, 각각 소자의 사이즈 크기가 RLC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풀려면 사실은 앞에서 이미 했던 그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우린 그걸 선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회로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한순간 전류 I가 이렇게 뭐 흐르고 있겠죠. 그러면 이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전류 I는 어떻게 진동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진동하는 전원을 걸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류 진폭 I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류는 마찬가지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근데 궁금한 거, 이 I가 그러면 이 전류 I가 진동할 때 내가 걸어준 인가 전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위상이 차이가 날까요? 그건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의의 값을 가질 텐데, 자, 잠시 이제부터 전류의 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소 평면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 평면을 도입했는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 인가 전압부터 살펴볼게요. 인가 전압은 이렇게 V0라고 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각도 오메가 t라고 하는 복소 평면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V0가 자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자, 이제 V0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걸 복소 평면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에 물리적인 실제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는 계측되는 물리적인 값은 이 허수부축에 투영된 정사형 값이다 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타당합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걸어준 전압이 V0 사인 오메가 t인데 이 사이 각도가 오메가 t라고 한다면 실제 이 허수부축에 투영된 값이 V0 사인 오메가 t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물리량의 진동을 이제 복소평면상에서 원운동으로 표현하면서 실제 계측되는 값은 이 허수부축에 투영된 값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약속이 됐으면 아이고 지워야겠습니다. 지우고 합시다. 에헤, 마음에 안 들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전류 I를 볼게요. 이 회로에 이제 V0 사인 오메가 t가 있지만 사실 이 V0 사인 오메가 t와 이 전압의 각각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 차이가 내가 얼마나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어느 한순간 전류 I가 이러한 위상을 갖는다고 임의로 가정을 합시다. 임의로. 우리 맘대로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이 회로를 따라 흘러다니는 전류 I는 이 부분 각각의 소자를 지난 전류의 위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회로에서?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각 소자를 따라 흐르는 전류 I는 전부 다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 아까 말했죠. 이 저항을 따라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은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 따라서 전류 I의 위상이 만약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 V 아래 위상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류와 동일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동시에 이제 코일과 축전기도 알 수 있는데 코일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코일의 경우 VL은 전류보다 90도 앞서 있었죠. 그래서 전류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90도 앞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축전기는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VC는 그렇죠, 전류보다 90도 2분의 파이만큼 뒤로 뒤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VL, VR, VC를 이제 위상을 고려해서 다 그렸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회로에 실제로 보이고 있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전압계를 매달았을 때, 전압계를 달아서 VR, VR, VC를 측정한다면 각각 이 복소평에서 돌고 있는 값 중에 어떤 성분이 측정된다고요? 그렇죠. 각각 이 Y축의 정사형, 이렇게 투영한 값들이 산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V0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생각해봐. VR과 VL과 VC를 전부 다 더한 값은 V0 sin 오메가 t가 돼야 돼요. 아, 이제 어떻게 할지 감이 오죠. 이 VL, VR, VC를 벡터 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L과 VC가 지금 같은 직선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빼주면 VL 빼기 VC가 돼요. 그리고 VL 빼기 VC와 VR은 서로 직교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모든 전압의 합이 되죠. 모든 전압의 합을 한 값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내가 걸어준 인가전압 V0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V0 sin 오메가 t인데 이게 실제 우리가 계측되는 값으로 만들려면 이 사이 각도를 우리가 뭘로 표현해 주면 좋아요? 오메가 t로. 아,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인가전압입니다. 인가전압에서 우리에게 계측되는 값은 이 허수부축에 투영된 값 V0 sin 오메가 t 타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게 인가전압과 실제 회로에 걸린 전류 사이에 이만큼 위상차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각도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파이라고 한다면, 자, V가 인가전압이 V가 V0 sin 오메가 t일 때 이 회로를 따라 흘러다니는 전류는 IT는 I0라고 하는 진폭을 갖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sin 각도 오메가 t에서 파이만큼 빼줘야 되니까 오메가 t 빼기 파이. 아하, 그래서 이 RLC 회로에서는 내가 걸어준 인가전압과 회로에 흘러다니는 전류가 위상 차이가 이렇게 파이만큼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상차 파이는 상당히 RLC 회로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이 벡터 합을 이용했으니까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이 벡터에서 이 V0라고 하는 인가 전원의 크기와 VR, VL, VC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 법칙에서 V0의 제곱은 VR의 제곱 더하기 VL 빼기 V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 봐봐요. V0라고 하는 건 이 회로에 흘러다니고 있는 현재 전류와 그리고 RLC 모든 소자들에 의한 토탈 저항 효과의 곱으로 주어질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메 법칙꼴이죠. 오메 법칙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전류 I와 그리고 전체적인 저항 효과 Z라고 우리가 임의로 써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저항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라고 해요. 임피던스.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전체적인 저항 효과, 온 저항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자, 그럼 계속해서 써봅시다. VR은 그럼 어떻게 돼요? IR의 제곱. VL은요, 그러면? I. 오메 법칙꼴에 따르면 전류 곱하기 저항꼴인데, 코일의 저항에 해당하는 값은 아까 우리가 리액턴스 XL이었죠. VC는요, IXC. 자, 그러면 이 식 양변에서 무엇이 날아갑니까? I제곱이 날아갈 수 있겠죠. 따라서 Z제곱은 R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이고, 따라서 임피던스 Z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R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 이 값이 바로 뭐다? 임피던스고, 임피던스, 이 회로의 전체적인 저항 효과는 다시 한번 봅시다. 저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용량과 관련이 있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도 관계가 있냐? 아까 XL과 XC가 무엇의 함수라고 했죠? 바로 교류 전원의 각진동수의 함수.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Z는 펑션 오브 오메가.
한 번 회로를 설치했다면 RLC 값은 안 변하잖아요, 보통. 그렇지만 여기 내가 어떤 주파수의 전원을 걸어줬냐에 따라서 같은 회로라도 전체적인 저항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볼까요? 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토탈 저항 효과니까 만약에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면 이 회로에 흘러다니는 전류값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조건 Z가 최소인 조건, 이건보다 전류 I가 최대의 조건과 같다. 그런데 Z가 최소일 조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R 값은 각진동수 오메가랑 상관이 없는 상수예요. 하지만 XL 빼기 XC는 상관이 있죠. 어허. XL과 XC의 제곱이 더해지니까 XL과 XC가 같으면 되겠네. 미안해요. 쌤 자꾸 기침해지네. 목이 마르다. 자, XL 빼기 XC가 0이면 됩니다. 근데 XL이 오메가 1이었고 XC가 오메가 C분의 1이었으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풀면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 따라서 오메가 제로로 바꿉시다. 아주 특별한 진동수잖아. 이게 항상 되는 진동수가 아니고 매우 특별한 진동수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 아하, 이거를 우리가 공명 각진동수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RLC 값을 가지고 했을 때 이 회로에 최대 전류를 흐르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교유전원의 진동수를 공명각진동수로 걸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공명각진동수로 전원을 걸어주면 이 회로엔 최대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이 회로가 작동합니다. 이 회로가 작동한다라는 건 우리가 회로를 설계했을 때 뭔가 목적이 있겠죠. TV 채널을 1번을 켠다, TV 채널 2번을 켠다, 혹은 라디오 채널을 몇 번을 몇 메가헤르츠를 선택한다, 이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원하는 진동수일 때 그 전류들, 원하는 진동수일 때 회로가 원하는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명각진동수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전류가 이때가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임의의 각진동수 오메가일 때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X축이요, 이제 걸어주는 외부 전원의 각진동수 오메가입니다. 오메가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커져 나가고요. 이때 전류 진폭, 전류 진폭의 사이즈가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항부터 볼게요. 저항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XL과 XC가 같아서 이 리액턴스의 효과가 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 회로에 무한대의 전류가 흐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 진폭이 하는 역할은, 이 저항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 회로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맥시멈 값, 상한선을 결정해 줍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흘러라, 전류는. 넌 여기서 이상은 흐르면 안 돼. 라고. 자, 그리고 코일 한번 봅시다. 코일. 이 코일에 의한 효과 한번 보자고요. 코일에 의한 효과를 본다면 아까 어땠죠? 코일은 진동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리액턴스 저항 효과가 작다고 했고,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리액턴스 저항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저항 효과가 크면 클수록 전류 진폭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작을 때는 전류 진폭을 무제한으로 활성화하지만 이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를 못 흐르게 하죠. 이게 코일의 역할이에요.
그럼 축전기 역할은 어떻습니까? 축전기는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를 잘 통하게 한다고 했죠. 진동수가 작을수록 그냥 단순한 커트, 회로 커트가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R, L, C의 효과가 각각 전류 진폭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각 진동수에 따른 전류 진폭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예상되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류 진폭값 최대를 만들어주는 진동수가 얼마다? 오메가 제로고, 이게 얼마다? 루트 LC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가장 최대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걸 했는데요. 아까 이 위상차라고 하는 값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위상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위상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위상차는 뭐와 뭐의 위상차예요? 이거 명확히 합시다. 위상차는 전류와 인가전압의 사이의 위상차예요. 내가 걸어준 전압은 이건데 실제 측정되는 전류는 이거다. 그 사이의 위상차예요. 자, 그럼 위상차의 크기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파이라고 썼잖아. 파이. 그렇죠? 파이. 그러면 저 파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탄젠트 파이라고 한번 각도를 잡아보면 탄젠트 파이는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자, 이 아래 밑변의 길이가 VR이지. 그리고 높이가 VL 빼기 VC입니다. 그럼 이 VR이라고 한 놈은 IR이 되고 VL이라고 한 놈은 IX예요. VC는 IXC. 그래서 III 다 날려버리면 R분의 XL 빼기 XC. 그래서 우리가 위상차를 사실 측정하지 않아도 어떤 값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미리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위상차가 얼마가 되면 좋을까요? 내가 전압을 걸어줬는데 걸어준 그대로 즉시 탁탁탁 반응하면 좋잖아요. 내가 전압을 걸어줬는데 조금 있다가 반응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롤게임을 하는데 궁을 썼는데 궁극기를 날렸어요. 근데 궁극기를 날렸는데 한 5초 있다가 궁이 날아간다면 좀 짜증나겠죠. 즉 반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위상차는. 따라서 이 위상이 얼마면 좋겠다. if 파이가 0이라면 자, 탄젠트 0이다. 0이죠. 이걸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XL 빼기 XC가 0이거나 혹은 R이 무한대거나. 자, 근데 전기저항이 무한대라는 말은 이게 전기 회로로서 작동한다는 소리가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조건은 요게 되는데, 이 조건 어디서 많이 본 조건 아닌가요?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Z가 최소, 전류가 최대가 되는 공명 조건이군요. 그래서 당연한 거였죠. 공명 조건에서 위상차는 0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명 조건 외에 다른 조건에서는 위상차가 얼마가 생긴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위상차가 생기면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중요한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롤 얘기를 했는데, 롤을 하는데 궁극기를 썼는데 그 스킬이 조금 있다, 시간이 좀 지연돼서 나가요. 그러면 원활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원활한 게임이 되지 않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려고 하는 그 역량이 실제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죠. 상당히 불합리한 게임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RLC 회로에서도 위상차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비 전력 P, 파워. 자, 소비 전력이 뭡니까? 시간당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역학적으로는 일률에 해당하겠죠. 일률.
자, RLC 회로의 인류를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야. 자, 소비 전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RLC 회로의 소비 전력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많은 오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상당수 친구들이 소비 전력은 무조건 작은 게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RLC 회로를 우리가 설계한 디자이너고 엔지니어예요. 이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겠죠. 내가 어떤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 작동한다는 말은 저항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뭔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은 뭐 할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소비 전력의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 전력은 우리가 P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식이 뭐예요? 소비 전력? VI죠? VI. 자, 근데 자, I부터 쓸게요. 전류 I의 값은 전류 진폭 I0와 I라고 씁시다. I. 자, I와 그리고 전압 V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아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저항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V, R, sin 오메가 t 빼기 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실제 전류의 위상, 아까 이거 그대로 쓰자고요. 전류의 위상이 sin 오메가 t 빼기 파이였고, 전압의 위상도, 저항에 걸린 전압의 위상도 sin 오메가 t 빼기 파이 되니까, 그럼 이제 똑같이 쓸 수 있겠죠. VL sin 오메가 t 빼기 파이보다 얼마나?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그럼 더하기 VC sin 오메가 t 빼기 파이 2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류의 값도 이제 써봅시다. 전류 진폭 I0와 sin 오메가 t 빼기 파이 에다가 이 전압인데, 자, 이거 잘 봐요. 이거 곱해보면요, 상당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메가 t 빼기 파이를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델타라고 둘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V, R, I, 제로, sin 델타의 제곱. 그 다음 거 계산하면요, I, 제로, V, L, sin 델타 곱하기 sin 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똑같이 I, 제로, VC, sin 델타에 sin 델타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 sin 델 플러스 2분의 파이와 sin 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각각 코사인 델 혹은 마이너스 코사인 델 이거에 해당하잖아요. 즉 사인과 코사인의 곱, 이것도 앞에 부호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게 순간적인 소비 전력인데, 우리가 이 소비 전력을 따질 때 0.00001초인 순간, 0.0002초인 순간의 소비 전력 이렇게 안 따져요, 우리는. 왜? 소비 전력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냐?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소비 전력이죠. 그래서 평균적인 소비 전력을 낸다면 P 에버레이지가 될 텐데, 자, 사인 제곱에 대해서 평균값,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면 그 값은 우리가 2분의 1로 알려져 있습니다. 2분의 1 VR I0. 자, 그 다음 이 뒤에 사인과 코사인의 곱에 대한 한 주기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0. 0이죠. 그 다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평균 여전히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비 전력을 2분의 1 VR I0라고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VR은요
2분의 1. 자, VR은 이 저항계에 걸린 전압의 진폭이잖아. 그럼 V0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삼각형 보시면 알겠지만 V0의 코사인 파이 성분이에요. 그래서 V0 I0 코사인 파이. 자, V0가 뭐다? 인가 전압의 전압 진폭. I0는 뭐다? 현재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전류 진폭. 이건 그냥 물론 각진동수 오메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I0 자체는. 하지만 이 값은 일단 고정된 상수값이라고 친다면 뒤에 코사인 파이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위상차가 소비 전력을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P 에버리지가 맥시멈이 되려면 코사인 파이가 얼마가 돼야 되죠? 당연한 말이죠. 1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 전력이 극단적으로 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소비 전력이 0이 될 때 코사인 파이가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자, 그래서 이 소비 전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P 에버리지는 2분의 1 V0 I0 코사인 파이라는 관점, 이 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 지금 남은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거 찍어야 되는 친구들은 잠깐 스크린샷 찍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P RLC 회로의 소비 전력은 2분의 1 I0 V0 코사인 파이로 주어지는데, 자,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고 싶다. 자, P 에버리지를 최대로 찍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이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파이가 코사인 파이가 1이다. 파이가 얼마? 0. 잠깐만. 위상차가 0이란 조건은 이미 우리 계속 지겹게 봤죠? 위상차가 0이다. 뭐다? XL과 XC가 같다. 그래서 당연하죠. 회로에 공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 회로에는 최대 전류의 진폭이 흐르고 최대 진폭의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회로에서 소비 전력도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회로의 온저항도 제일 작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럼 P 에버리지를 0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P 에버리지 0으로 만들어 봅시다. 코사인 파이가 0이 되면 되는데, 이 말이 즉슨 파이가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됩니다. 자, 파이가 2분의 코사인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 잠깐 살펴봅시다. 이게 VR이었고요. 이게 V0였고, 이 사이가 VL 빼기 VC였어요. 이 사이가 아까 파이라고 하는 각도로 주어졌었죠? 위상적 그림에서.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파이라고 나왔으니까 코사인 파이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코사인 파이는 뭐다? V0분의 VR이다. V0분의 VR이다. V0분의 VR이다 까지 나왔고, 다음 V0라고 하는 값은요, 이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와 비교해 봤을 때 IZ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VR은요, I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I 다 지워버리면 Z분의 R. 그래서 위상차는 코사인 파이 Z분의 R이라고 하는 숫자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값이 0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려면 P 에버리지를 최소화, 소비 전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리려면, 자, 간단한 방법. R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로에서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 회로에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 저항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저항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회로가 작동합니다. 근데 저항이 0이다? 이 회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회로죠. 특수한 경우로 제외한다면.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Z가 무한대. 자, Z가 무한대가 되는 게 좋은데, 자, 잠깐 Z는 R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이잖아요.
자, R 값은 어떤 고정된 상수라고 친다면 이 값을 무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XL 빼기 XC가 무한대가 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 오메가가 무한대로 혹은 0으로. 왜 그렇죠? XL 빼기 XC가 각각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메가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항은 무한대로 커지고 이 항은 0으로 수렴하고, 반대로 오메가가 0으로 수렴하면 이 항은 0으로 가고 이 항은 무한대로 수렴하고. 제곱하니까 부분 상관없겠죠.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아까 리액턴스를 다룰 때 각진동수가 0일 때 무한대일 때 리액턴스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회로가 커트된다, 그냥 도선화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그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붙는 P 에버리지가 2분의 1 I0 V0 코사인 파이라고 할 때 이 코사인 파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력인자라고 해서 파워 팩터라고 합니다. 이 파워 팩터가 몇이 되도록 조절하는 게 좋다? 1이 되도록 조절하는 게 좋다. 1이 되도록 조절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갑시다. P 에버리지가요 2분의 1 I0 V0인데 코사인 파이를 이제부터 Z분의 R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 V0라고 하는 인과전압은 변하지 않지만 I0라고 하는 전류 진폭은 사실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봅시다. 2분의 1 I0는 어떻게 돼? 온저항분의 전체 전압 V0 Z분의 R. 그래서 P 에버리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Z 제곱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R 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상당히 좀 쓸 데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을 예를 들어서 뭐 2배로 만들자 혹은 3배로 만들자. 회로의 소비 전력을 2배나 3배 혹은 2분의 1배 혹은 4분의 1배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각 진동수를 이 회로에 인가되는 전원의 진동수 오메가를 얼마나 변화시켜야 될까?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전력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들이 RLC 회로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이제 다 안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맞춰도 사실 뭐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잖아요. 조금만 더 고급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고급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RLC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 알았으니까 RLC 회로의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더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RLC 회로는 이제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아까 TV 안테나라든가 혹은 라디오 채널 선택 이런 형태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RLC 회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직까지 앞에서 그렸던 RLC 회로와 비교해 봤을 때 교류 전원을 안 그렸어요. 하지만 이 회로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원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합니까? 잘 봐요. 여기 축전기를 이렇게 쫙 그렸어.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가릴게요.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 TV 안테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거 사실 이거 실제로 TV 안테나입니다. 이거. 자, 그럼 뭔 소리냐? 밖에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날아와요. 전자기파는 진동수 오메가 1인 녀석도 있고 오메가 2인 녀석도 있고 오메가 3인 녀석도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회로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회로에 내가 세팅해둔 L과 C 값에 이런 공명각 진동수를 만들었다 칩시다. 오메가 0가 하필이면 정확히 오메가 1인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이 TV 안테나를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라고 한 전자기파가 지나가는데 어떤 주파수에서 작동할까요?
그렇죠? 오메가 1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라디오 채널 선택하고 뭐 다 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잠깐 생각해봐요. 그러면 오메가 1보다 아주 약간 큰 주파수로 여기에 쏘았다면 이 RLC 회로 작동할까 안 할까? 혹은 오메가 1보다 아주 작은 주파수를 쐈다면 이 회로가 작동할까 안 할까? 한다라는 거예요. 합니다. 즉, 이 공명각진동수는 이 회로가 최대값으로 작동하는 주파수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이 회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주파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 소비 전력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P 에버리지가 아까 EZ제곱분의 V0 제곱 R이라고 했죠. R과 V0는 뭐 일정한 값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Z가 있으니까 Z가 각진동수 오메가의 함수가 되잖아요. 평균적인 소비 전력은 각진동수 오메가의 함수가 되고, 이걸 실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오메가 제로보다 아주 약간 크거나 아주 약간 작아도 회로에 충분한 소비 전력이 들어간다면, 회로가 충분히 소비 전력을 쓸 수 있게만 해주면 회로는 작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진동수가 아니라 진동수 대역에서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우리가 작동한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가장 손쉽게 표현하는 게 50%를 잡는 거예요. 50%. 이 최대 소비 전력에 비해서 절반이 되는 소비 전력의 순간, 이 각각 각진동수를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외부의 전원 주파수가 오메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오메가 플러스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온다면 이 회로는 무엇을 한다? 작동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 폭을, 이 진동수 대역의 폭을 우리가 델타 오메가라고 하고, 이걸 반치전폭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교수님들은 반치폭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해요. 반치전폭, 반치폭. 이게 영어 FWHM이었던 것 같아요. Full width at half maximum. Full width at half maximum. 영어 단어로 어떤 뜻인지는 대략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반치 전폭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P max. 자, 최대 소비 전력은 P max고요. 그 다음, 이게 언제냐면 오메가 제로일 때예요. 그런데 2분의 1 P max는 그럼 언제일 때예요? 어떤 미지의 주파수 오메가죠. 이 미지의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풀어보면 오메가 플러스와 오메가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P max 값은 얼마라고 했죠? 이게 최대 값이 되려면, 자, P 에버리지가 EZ제곱분의 V0 R이잖아요. 근데 최대 소비 전력 뽑을 때 되면 임피던스 Z가 무슨 값이 되죠? 최소가 될 테니까 R이 되겠죠. R. 그래서 이 R제곱분의 V0 R이 되고, 2R분의 제곱이죠. 2R분의 V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P max가 될 때 그 값은 얼마가 돼요? 4R분의 V0 제곱은 2Z제곱분의 V0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거 한번 지워봅시다. V0의 제곱 이렇게 날아가고, 이걸 풀면 어떻게 되나요? Z제곱은 2R제곱입니까? 그럼 Z제곱은 또다시 R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R이다 라고 놓고, 그럼 이제 오메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이걸 풀면 오메가 값이 4개가 나올 거예요. 가능한 4개 값이. 근데 수학적으로 가능한 값은 4개지만 오메가 값은 양수일 테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오메가 플러스는 얼마로 나오냐면 2L분의 R 플러스 2L분의 1 루트 R 제곱분의 C분의 4예요. 그리고 오메가 마이너스는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나머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회로가 작동하는 반치 점포 델타 오메가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 플러스에서 오메가 마이너스를 빼면 뒤에 복잡한 루트랑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뭐마다 1분의 R. 그래서 이 반치 점폭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이 회로가 어느 정도 범위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실제 우리가 전자 회로를 디자인했다면 이 델타 오메가는 좁은 게 좋나요? 넓은 게 좋나요? 좁은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만 딱딱딱 반응을 한다는 소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TV 채널을 보려고 10번을 틀었는데 10번을 보고 싶은데 10번을 눌러도 10번이 나오고요, 9번을 눌러도 10번이 나오고, 11번을 눌러도 10번이 나오고, 12번을 눌러도 10번이 나온다고 합시다. 좀 많이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구성할 때 우리가 전자기전 신호 전달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반치 점폭은 좁을수록 날카로울수록 좋은 전기 회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RLC 회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RLC 회로를 그냥 거의 다 나는 마스터 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선생님에게 별도로 해주시고 RLC 회로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